함정에 빠진 사례에서 탈출 방법과 그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인데, 경매 투자의 정서 이 부분이 이제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이 부분이 451쪽에 있는 건데, 챕터 21. 여기에는 총 사례가 몇 개 사례가 있냐면 18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18개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50분 사이에 뭐 이걸 18개 다 할 수 없어 2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 함정에 빠진 사례에서 탈출과 그 물건에 투자하는 방법에 15강으로 15강 하고 이제 16강으로 해가지고 또 이 나눠서 이제 그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그 경매 함정에 빠진 사례에서 탈출 방법 보면 이렇게 소액 임차인으로 잘못 판단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뻔 사례에서 탈출하는 사례. 그 14강에서 순환 배당을 할 때 머리가 좀 아프셨죠? 그러나 이제 15강부터는 그렇게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경매 기본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순환 흡수 배당은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더 힘축적인 학습을 할 때는 배당 공부를 하려면 그 책에 있는 경매 투자의 정석에 있는 순환 흡수 배당만 배우시면 여러분 배당을 깊은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다 한 번에 이해를 못 한다고도 여러 번 정독을 해서 읽어보면서 그 순환 흡수 배당을 이해하신다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 투자의 정석은 기초 과정이 아니라 원래는 심화 학습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쉬운 것만 골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15강인데 이거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 임차인으로 잘못 판단해서 낙찰자가 인수합병한 사례에서 탈출하는 방법. 특히 이제 상가의 건물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상가 건물에서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보호를 받죠? 임대차 보호법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 대항 요건을 오늘 사업자 등록 플러스 건물 인도가 되죠. 그리고 이러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하면 대항력이 이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 대항력이 발생하면 이것이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을 때 환산보증금 범위냐 환산보증금 초과냐. 이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대항력과 계약, 갱신, 요구권이 지금은 이제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10년이요. 그리고 이 환산보증금 내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 그리고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죠. 우선변제권이라는 거는 소액임차인인 경우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이 이제 초과되면 이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는 거죠. 환산보증이 초과되면 대항력과 계약갱신 요건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이러한 우선변제권을 할 때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 받는 거나 확정일자 우선변제 있는 건 반드시 뭐라냐, 환산보증금을 한다. 환산보증금으로. 그런데 이렇게 상가임차 주택과 같이 생각해서 확정일자가 없는데도 소액임차인은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오인해서 낙찰받았으나 환산보증금을 계산하게 돼 소액임차인이 환산보증을 계약하다 보니까 보증금만 갖고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만 환산보증을 하니까 소액임차 보증금이 초과돼 가지고 최우선만 받게 돼서 이제 그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성남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가르친 제자분이 이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낙찰받고 찾아왔길래, 이런 경우 보면 이제 오피스텔인데
이 사람이 이제 2억 900만 원을 쓰고 낙찰 받았는데, 왜냐면 이게 한 2억 5, 6천 가니까, 한 2억 5천 정도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한 3천 정도, 뭐 한 2, 3 정도 수익을 나오겠다 해서 낙찰 받았다고 그랬는데, 결국 가보니까 이 배당길에 가보니까 배당표 원안 3일 전에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보니까 이 임차인이 배당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택과 같이 1,000만 원이니까 이 당시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요 당시를 기준하면 얼마냐면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2 과밀역 채권역에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1,000이니까 1,350이면 1,000만 원을 다 배당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이 임차인이 주택과 같이 보증금만 갖고 하는 줄 알았는데, 상가임대차는 최우선 변제를 계산할 때도 환산보증금하니까 이 7,300이면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이하일 때 2,200이니까 최우선 변을 못 받을 수 있죠. 환산 8,300이 세금임차인 아닙니다. 현행법상에도. 근데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환산보증금이 4,500만 원 이하일 때 1,350이니까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없어서 최우선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느냐 해서 찾아왔길래, 이런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상가 같은 경우는 그 환상보증 갖고 최우선표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정일자 계산할 때도 환상보증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서 확정일자를 계산하고, 그럴 때에도 이제 그 환상보증금을 갖고 된다. 이 환상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월세가 600이라고 하면은 600 곱하기 그 월세 100으로 하면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억 5천이면 지금도 현행법상 환산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는 그 2018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는 6억 천 이하일 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고, 그런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과 그리고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고, 대항력은 대항력에는 계약갱신 요건 10년이 되는 거죠. 10년은 2018년 9월 20일 날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포는 2019년 1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상가 임차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법이 개정이 된 요건이, 종속적인 임대차에도 계약갱신 요건을 주게 되는데, 종속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10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 부동산 체험 TV에 상가 임대차 그 계약갱신 요건에 대해서 10년이 연장됐던 내용이 있으니까 부동산 체험 TV에서 다시 보기를 틀어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유튜브나 네이버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TV에서도 볼 수가 있으니까 요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어쨌든 이 친구는, 제 제자분은 이거를 입찰 들어가기 전에 본인한테 물어봤으면 좋은데, 사실은 이런 분석을 요구할 때 제가 이제 무료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 돈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낙찰 받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면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소액임 최우선 면제를 받으면 되는데, 이 1,000만 원을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해가지고 최우선 면제를 1,000만 원 받는, 이 임차인도, 상가 임차인도 이거 확정일자 없어도 소액임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00만 원을 인수 안 하게 해줬죠. 요 임차인은 2005년도부터 여기서 임차를 했으니까, 언제냐면 2012년이니까 여기서 10년을 이상 사는 거예요. 10년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친구는, 이 상가 임차인은 반드시 입주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확정일자를 초창기 몇 번은 받았더라고, 증액할 때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확정일자를 받는 걸 포기했죠. 그래서 좀 전에 이런 경우, 이러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은 배당기일 전까지 그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정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정. 오류가, 배당 요구할 때 오류 있게 잘못된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표를 정정을 요구할, 배당표가 정정이 아니라 배당 요구서를
권리신고 배당 요구서를 정정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미 10년 전에 확정일자 받아놓은 2005년 1월 1일에 확정일자 받은 것 같고 이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소액임차는 최우선 변제 못 받았지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2002년 11월 1일 이후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고 나서 5년 4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기 때문에 1순위를 배당을 받아가지고 임차인이 한 푼도 낙찰자 한 푼도 인수 안 하고 끝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 제자가 낙찰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어려움을 이런 어려운 상황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임차인이 잘못 배당 요구한 경우 매수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지금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 배당을 잘못했다면 배당기 일정까지 정정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있는 거. 왜 이러냐면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은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제 자동 배당 대상자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까지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했다는 취지로 한해서 배당기일에 정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거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별성 이런 것 때문에 인정하는 제도죠. 그리고 이런 건 당연하게 인정이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임차인이라고 하면 같은 법리에 따라서 이런 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해서 이걸 제가 몇 번 배당 요구를 정정해서 배당 요구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 유명한 사람도 이것 때문에 찾아왔더라고요. 내가 해결해 주세요. 그는 일산에 있는 그 상가인데 그 부분은 이름은 내가 실명은 이제 여기서 이제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또 이게 임차인이 배당 요구할 때 최초 임차권과 증액한 임차권을 함께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대항력을 주장하고 배당 요구 안 하고 대항력을 주장하고 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증액한 임차권은 어차피 소멸되는 거니까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랑 1차 확정일자 2차 증액간 확정일자 두 개를 동시에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요 선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을 주장하고 후순위 임차권은 배당 요구를 하는 두 가지를 분리할 수 있다. 또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이 2년 전에 빠른데 확정일자가 2년 후에 뒤에 늦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인수하게 된다. 그러나 입찰 전에 또는 낙찰받고 나서 임차인이 최초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았다면 배당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도록 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렇게 이제 보면 2014년 1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2016년 1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 보증금은 1억 5천. 이게 안 보이네. 인터넷 방송하는 듣는 분들이 안 보이니까 또 이 문자가 올지도 모르니까 여기다 써야겠네. 이렇게 밑으로 하면 보이죠? 2016년 그 1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렇게 2년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2년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 사이에 누구냐 2015년 1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그럼 이게 말소기준 권리니까 이 대항력권은 선순위고 확정일자는 후순위가 이럴 때 받으면은 이러한 임차인들은 배당 받지 못하니까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낙찰 받을 때에는 요 임차인을 이게 1억 5천이다. 그럴 때에는 이 사람이 1억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1차 최초 임차 보증금 그리고 2차 증액한 경우만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 1억 5천을 인수해서 손해가 보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 정도 싸게 산다는 생각 갖고 낙찰을 받으세요. 받고 나가지고 찾아갔는데 이 1차 임대차 계약서인데 확정일자 있다면 이걸 갖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기일 전까지 이 1차 임대차 계약서 즉 확정일자가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 인수할 걸 없애줘야 되는 하나의 틈새 시장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2년 전에 그 대학 요건을 갖추고 2년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낙찰받고 찾아가서 임차인을 만나서 그런 것들이 2년 전에 확정일자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갖고 하면 배당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정정해서 1순위로 배당받게 하는 반면 상당히 여러분이 이런 게 특수물건이라는 거지. 이런 부분을 꼭 알고 서지하면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인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환상보증금이 초과돼 가지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자가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인데 종전에 10년 전에 확정일자 갖고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에 참여하고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게끔 했던 사례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책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기재한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이유고 또 하나 이유는 이러한 사례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가. 또 이러한 사례가 잇따르면 이런 걸 낙찰받지 말아야 된다. 낙찰받고 나가지고 지금처럼 확정일자를 있는 거를 갖고 다시 최초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인가 배당 요구를 해서 인수할 거를 없애버리라. 요건 1,000만 원이지만 요게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만 모르는 게 있지만 전세보증금을 5억을 갖다가 선순위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에서 이제 배당에 참여하고 인수하지 않았던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제가 선순위 그 전세권 갖고 이제 그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MBC 9시 뉴스 나온 사람이야. 나와가지고 네이버에서도 검색해서 1순위 올라가서 아파트를 반값 미도 아파트를 반값으로 산다는 게 사람이 하여튼 뭐 제정신이 아니더만. 여러분도 인터넷에 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그 뭐 잘생긴 김동희 얼굴만 자꾸 보지 말고 이런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상하게 그 인터넷 방송을 보면은 내 얼굴만 보는 게 자꾸 보이더라. 방송국에서. 여러분 안 보이죠? 좀 웃어요, 웃어. 그 뭐 이렇게 그 웃음을 그렇게 가요. 나는 이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낮에도 하고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 방송도 하면은 이 그 시청자분들이 얼굴이 보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런 방송 같은 거는 굉장히 틈새 시장이고 2년 전에 전입신고하고 2년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이렇게 대처만 잘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익을 반대로 볼 수가 있다. 이번에는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에서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이것도 참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도 하고 그리고 뭐 거주도 하고 그러니까 대항 요건을 갖춘 거죠. 이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5월 10일 날 갖췄는데 5월 15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럼 이게 아파트 전세권이 말소기준 걸리게 되니까 그 이후의 권리는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를 알게 되면 이게 선순위 채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스스로 용의권을 포기하고 우선 면적을 선택하는 것보다 당연히 소멸되죠. 이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 그래서 소멸되고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임차권을 가진 것도 소멸되느냐?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돼요.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이 사례도 여러분이 같은 후배분들이 이제 낙찰을 받은 거지. 자, 봐요. 임차권으로 해서 하면은 2007년 9월 18일 날 대항 요건을 갖췄으니까 대항력 언제 생겨요? 대항력 언제 생겨요? 2007년 9월 18일 날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 언제 생겨요? 네? 뭐라고요? 이 길은 무슨 이 길이야? 2007년 9월 19일 이 길 오전 0시죠? 이 길 오전 0시라고 하면 안 되지. 19년 9월 19일 날 확정일자는 언제냐?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죠?
그래도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우선 변제권이었고 대항력이 발생하면 직색이 발생했대. 이런 경우는 대항력은 2007년 9월 18일 9월 19일 오전 0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도 2007년 9월 19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전세권자는 언제냐? 9월 14일이란 말이야. 이거 말소 기준 권리,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거보다 후에 대항 요건을 줬으니까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이 선주적 전세권 등기로 배당 요구했다면 이게 말소 기준 권리되고 이건 소멸되겠죠?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임차권 갖고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전세권 갖고 배당 요구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두 개 갖고 배당 요구할 수 있어요. 어떤 걸 배당 요구를 하든 이 전세권 등기는 소멸되지만 이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대법원 판례가 나오죠. 자, 임차권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 담보권이 경매로 소멸되면 그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항력을 상실한다. 이러한 선순위 권리가 나중에 성립된 임차권으로 인해서 담보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순위 임차권은 소멸되는 제도다. 그러나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 되더라도 자기가 자기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후순위로 대항력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멸되지 않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담보 가치를 손실 당하지 않는 게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쭉 이하 대법원 판례라는 내용이래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봐요. 이번에는 그렇게 저렇게 할 때는 임차권을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전세권 등기를 배당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두 개를 동시에 배당 요구하고 임차권을 배당 요구하고 전세권을 배당 요구하지만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 갖고 배당 요구하고 임차권 배당 요구하자면 선순위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되고 후순위 전세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들 저런들 어떤 경우라도 미배당금이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배당금이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죠. 이번엔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게 입주하면 최우선 못 받는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하도 그런 얘기 많죠. 이게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데 이 집이 얼마냐? 감정가가 1억 6천인데 이게 보면 근저당이 1억 9,500이 있고 그다음에 공과금도 있고 이렇게 1억 7천 이런 게 채권도 이런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압류도 있고 막 이런 채권이 있는 상태고 임차인도 있고 막 이런 상태인데 이런 데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소액 임차 보증금으로 입주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2013-22223 이 판결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판결 내용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그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입주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소액 임차에는 대항력권을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유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소액 임차는 세후선멸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입주했을 때에 배제되느냐? 그건 또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이 정말로 과다한 상태에서 집값에 예를 들어서 뭐 1.5배가 아니라 한 2배, 3배 되는 상태가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에 입주했다면 그런 경우는 이 선순위 채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여기에서 대법원 판례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자기 집사람을 소액 임차를 만들어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있는 액면 그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판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 이 채권이 선순위 채권이 2배, 3배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면 최우선 배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예요, 이게. 본래 취지는 이게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1.5배 정도 되는 거는 최우선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2배, 3배 되면 최우선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이 이렇게 대법원 판례 갖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추면 임차인이 대항력은 어떻게 보여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보면 이제 그 계약이 같은 경우, 요거는 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죠. 이제 계약, 뭐 여기는 서울 같은 데는 보증금이 크니까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입주시키죠. 입주하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죠. 이것이 뭐예요?
대항 요건이지. 이렇게 갖추고 나서 건재당이 설정된 거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그러죠? 여러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건재당 설정된 것도 모르고 잔금을 지급하죠. 그리고 이 건재당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싸우냐? 임차인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대항력이 있다. 말소기준걸 이 잔금 치는 건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다툰 거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냐? 계약을 해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거로 족한 거지. 그 종물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치렀냐가 중요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치렀느니까 상관없이 대항력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판례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 첨예자가 이제 계약책을 쓰면서 이걸 판례를 읽으면서 해석이 좀 난해해서 이 부분을 부장판사들한테 검사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맞더라고. 근데 중요한 게 작년도에 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똑같은 대법원 판례가. 이거 똑같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이제 2000년도에 나왔던 대법원 판례 말고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2017년도가 맞을 거예요. 17년에 나왔는데 계약금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 말소기준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잔금까지 대항력이 있다 판단했고 낙찰자는 아니다. 중도까지만 있다 싸웠는데 1심, 2심 대법원에서 완사이드로 해가지고 누가 낙찰자가 패소하고 임차인이 승소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왜냐면 이런 거죠.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다. 우선 변제권, 그러니까 전세보증 반환 채권, 반환 채권은 또는 이걸 다른 말로는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은 요거는 전세반환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다. 누구냐? 대항력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 생기면 종물은 주분 처분에 종속된 권리에 불과하다. 이런 법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 우선 변제권도 그래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놨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미리 받았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의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발생하는 거죠. 자. 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손해보게 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임차권 갖고는 하나의 대항력과 하나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임차권 갖고 대항력을 주장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가는 거고 하나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주장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배당 요구에서 미배당금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낙찰자가 또 경매가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대항 우선 변제권 갖고 배당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도 주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의 아파트가 삼성 아파트다. 삼성 아파트 501호다. 그 501호 갖고 그걸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했어요. 그럼 계속 대항력을 가는 거예요. 그럼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 변제권을 배당 요구했는데 미배당금이 생기고 했다.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경매 절차에 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미 대항력을 포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우선 변제권도 또다시 배당 요구할 수 없어요. 계속적으로 미배당금을 갖고 두 번, 세 번 경매가 나더라도 미배당 갖고 주택인도를 거부하면서 낙찰자가 줄 때까지 미배당금을 지급할 때까지 전세보증 반환 채권 갖고 주택인도와 동시에 항변권만 가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낙찰자에 보면은 이와 같이 이미 선행된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이보다 지금 보면 2005년 3월 28일인데 근저당권자가 2005년 5월 20일이니까 5월 20일인데
이런 상태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1순위로 배당받을 것 같지만 여기 보면 확정일자가 6월 3일이니까 이거보다 늦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했는데 이 사람이 다 배당을 받아갔어요. 왜냐면 이 배당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배당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못 받은 상태에서 또 이 사람이 낙찰받은 사람이 또 경매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가 봐도 1순위로 배당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대항력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이미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 변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배당금에 대해서는 주택인도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지급하고 전세보증받은 미배당금을 지급하고 주택인도 동시에 항변권만 있는데 여기서 또 경매당하니 여기서 또 배당력을 또 했어요. 이거는 배당 요구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그 임차권 갖고 이 하나의 우선 변제권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주택인도와 미배당은 동시이행 방법이다. 그게 몇 차례 경매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낙찰자 입장에서 임차인은 손해볼 거 없죠. 배당 다 받을 때까지 주택인도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낙찰자는 무슨 잘못이 있냐 이게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요 경매 기록을 꼭 물건을 봐가지고 선행경매에서 이 사람이 배당 요구했는지 그래서 미배당했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것만 확인했으면 되는데 이걸 확인 안 해가지고 이 5천만 원 인수하게 된 거죠. 이 사람 배당 한 푼도 못 받아요. 근데 서류로 보면은 배당 전액 받는 것 같이 돼 있죠.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이 지분을 갖다 낙찰받으면 큰 코 다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인 다가구주택인데 A가 임대인이고 A가 임대인이고 이 사람은 동의했어요. 그 사람은 임대차 계약에 동의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임차인이 여기 많은 거예요. 인수할 금액이 한 1억이 넘어요. 1억 원이. 근데 이게 임대인 지분하면 자기가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의한 사람은 임대차계에 동의만 했고 보증은 받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1억을 인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낙찰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세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한 3,333만 3,333분의 1만 인수할 거로 생각하고 낙찰받은 거지. 그런데 실제 가보니까 낙찰자의 지분이 임대인 지분이고 다른 사람들은 동의만 하고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대인 지분을 승계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지분이니까 임대 보증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낙찰자가 다 승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방법이 낫다 생각해서 탈출하게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하곡도에 있는 다가구도 실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임차인이 다 대항력이 있죠. 이런 대항력이 있는데 3분의 1 지분이 경매 절차에서 이제 그 이 채무자가 공교롭게 세 사람이 상속받았는데 이정민이가 전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다른 사람은 동의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낙찰자가 임대인 지분을 그런데 생각하면 임차보증을 전부 인수하게 된다. 이렇게 이정민이가 다 했죠. 자, 이렇게 아파트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아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준 사례. 요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이제 보면 아파트 3분의 2 지분을 낙찰받아 아파트에서 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서 인도명령 신청해서 결정문이 나왔다.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서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다. 이게 3분의 2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로 인한 대항력이 없었지만 임차인은 3분의 2. 이 얘기는 뭐냐면은 A가 3분의 2, B가 3분의 1인데 임차인은 5월 1일 날 이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 3분의 2 지분에 근데 6월 1일 날 임차인이 A하고 B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3분의 3이 되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러다가 이 가압류권자가 강제균면을 번합류에서 강제균면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래고 나서 인도명령, 낙찰받고 임차인은 인도명령. 왜냐면 3분의 2 지분의 가압류 처분금지로 해서 임차권이 소멸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3분의 1에 대한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민법 621조를 265조를 위반한 공인물은 과반수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가 계약한 임대차는 갖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인도명령이 경매제에서 인도명령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뭐냐면 나는 뭐냐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계약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1심에서는 인도명령이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는 대항력이 있다고 또 거꾸로 이제 그 낙찰자 패소 판결했어요.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아니다. 2심 판결다.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해서 인도명령 결정을 확정을 지게 된 사례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 책에다 담아놓은 겁니다. 요 임차인이 그 3분의 2 지분권자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3분의 2 지분 정도 되거든요. 이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을 계약. 이 가압류가 2010년 7월 1일인데 이 임차권은 2012년 9월 10일 날 계약을 했죠. 그 가압류 처분금지에 의해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죠. 여기를 보면 대법원 판례 제가 만든 거에서 보면 판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온 거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당초 서아무개, 지아무개, 김아무개 세 사람이 공동 소유로서 서아무개는 43.78분의 26.96, 61%, 지아무개는 43.78분의 34.42. 이를 김아무개는 43.1.7%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장아무개, 김아무개는 2010년부터 건물 중 1.3 지분에 대해서 이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등기를 이뤘다. 그 이후에 2010년 6월 30일 날 가압류를 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0년 7월 1일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고 임차인은 2012년 9월 11일 날 임차 보증금을 1억을 주고 2012년 9월 11일부터 2013년 9월 10일까지 대항 요건을 갖춰서 입주한 임차인이다. 이 기록에 보면 이런 쭉 가다 보면 제한공인은 경매 절차에서 2013년 12월 2일 최고가 매수인 낙찰받아가지고 매각 결정을 받고 대금을 완납. 그 일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김순을 대고 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실에 본 법리에 비추해 보면 서아무개와 김사문의 채권자들은 즉 두 사람 집이 3분의 2가 되죠. 이 채권자들은 장아무개 등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 3분의 2 이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가 있었던 건물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제한공인이 가압류 시정의 번안소송의 집행에 있어서 1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임차인 김아무개는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1.3 지분에 대해서 1.3 지분이 가압류에 되어 있죠. 가압류 지분에 대해서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이 경매 절차에서 과반수 지분을 취득한 제한공인 인도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 뭐냐면 가압류 처분금지 효력에 의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이 판결문이 조금 이상하게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이 파기환송을 돼 가지고 이 결정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 결정이 나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명도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사례를 우리 과반수의 지분에 선순위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 임차권이 이루어지고 그 후순위 임차권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이 갖추지만 그러나 선순위 가압류나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그 임차권이 대항력은 그 지분 경매만큼은 소멸되고 나머지 지분이 과반수로 남아있지 않는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 인도명령 대상이라는 걸 갖다가 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이제 만들고 또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대지권 등기도 하고 토지별도 등기 말소 선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이 8번부터는 다음 8번부터는 다음 이제 그 16강으로 해가지고 다시 8번부터 18개 한 10개 11개 사례를 추가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을 다음 주 월요일 날 16강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